5년 전 무일푼으로 시댁에서 쫓겨난 제가 지금은 바로 옆 3층 대저택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5년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년 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던 그날. 저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비를 맞으며 이 문을 나섭니다. 트렁크 하나만 들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어요. 분노? 아니에요. 이건 결심이에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이들을 내려다볼 사람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50살 무일푼으로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5년 만에 시댁 앞에 30억짜리 저택을 지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올해 55살이에요. 5년 전 오늘 저는 20년을 살았던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경력도 없는,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은 중년 여자로 세상에 던져졌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연 매출 200억 원 회사의 대표이고 시댁보다 3배 큰 집에서 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날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제 인생도 그날부터 완전히 변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25세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어요. 시아버지는 아침마다 김 3장씩 드세요. 한 장이라도 적으면 눈치를 주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밥알이 조금이라도 설익었다 싶으면 전부 버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쌀을 씻을 때도 긴장했어요. 밥을 지을 때도 타이머를 3번씩 확인했고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숟가락을 드셨어요. 한 숟가락 먹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얘야, 된장이 짜다. 맨날 말하는데 왜 맨날 짜게 끓여?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일까요? 됐다. 그냥 먹지. 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아침 식사 내내 공기가 무거웠어요. 남편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즘 들어 부쩍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방에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나왔어요. 지은아, 거실로 나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재판정 같았어요. 저는 피고석에 앉는 기분이었죠. 지은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이혼?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이미 결심했어. 다른 여자 만났거든. 다른 여자. 그 3글자가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누구예요? 누굴 만났는데요? 회사 후배야. 28살이고 대학도 나왔고 예쁘고 젊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줘. 너처럼 집안일만 알고 시댁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랑 대화가 되거든.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요? 20해 동안 저는 당신과 대화를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당신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밤새 이야기 들어주고 당신 부모님 병원 모시는 것도 다 제가 했는데. 그게 대화가 안 된다고요? 여보, 우리 20해를 함께 살았잖아요. 아들 준혁이도 있고.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애원했어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애원했죠. 생각 끝났어. 그리고 준혁이는 이미 20살이고 군대 갔잖아. 이제 우리 역할 끝난 거야. 위자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네가 잘못 살아서 내가 바람핀 거거든. 제가 잘못 살았다고요? 20해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제 인생 전부를 이 집에 바쳤는데 그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애야, 우리 민수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지. 여자가 남편 붙잡지 못한 건 여자 책임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오늘 안으로. 어머니, 저는 20해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 만에 나가라고요? 20해면 충분히 살았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잖니? 며느리도 아닌데? 며느리도 아니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구나. 20해 동안 무급으로 일한 가정부. 아니,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죠. 저는 월급도 없이 이 집에서 일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늘 안으로 나갈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해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게 뭐였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어요. 글쎄, 집안일이야 누가 해도 되는 거니까. 특별할 것도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마지막 애착이 끊어진 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20해를 살았던 방. 하지만 제 방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남편 방에 제가 함께 있었을 뿐이죠. 옷장을 열었어요. 제 옷은 많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가 무슨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해서 몇 벌 안 샀거든요. 20해 전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트렁크를 꺼냈어요. 그 트렁크에 옷까지 몇 벌을 담았어요. 화장품도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 든 여자가 화장하면 더 늙어 보인다고 해서 화장도 안 했거든요. 결혼사진 1장, 아들 준혁이 사진 몇 장, 그리고 제 고등학교 졸업장. 그게 전부였어요. 오후 5시. 저는 트렁크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렸고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아가야, 잠깐만. 시아버지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지폐 뭉치였어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미안하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세어보니 50만 원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냐?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어요. 우산은 현관에 있었는데 가져가는 게 눈치 보여서 그냥 나왔거든요. 트렁크를 끌고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들 알고 있었겠죠. 저 여자가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걸.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20해를 살았던 집. 2층 창문에서 시어머니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것도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요. 동네를 벗어나 전철역으로 갔어요.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98만 원. 시아버지가 주신 50만 원까지 합쳐서 148만 원. 그게 50살 여자가 가진 전부였어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저에게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휴대폰으로 고시원을 검색했어요. 제일 싼 곳이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이었어요. 그곳으로 전화했죠.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세요. 고시원 주소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고시원은 좁았어요.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20회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진 거예요. 보증금 30만 원과 한 달 월세 38만 원을 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50살 여자를 뽑아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전단지 돌리기, 마트 캐셔. 대부분 최저 시급이었어요. 계산해봤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160만 원 정도. 고시원비 빼면 120만 원 남고 생활비 쓰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했어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기로 했어요. 식당은 동네 중국집이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설거지와 홀 정리. 월급 150만 원. 저녁에는 빌딩 청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월급 100만 원. 합쳐서 250만 원. 첫 출근 날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주머니 나이가 50살입니다. 하지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일 힘들어요. 하루에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설거지는 정말 많았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밤 10시 청소 일을 하러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갔어요. 20층짜리 건물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명이 팀으로 일했어요. 모두 저처럼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었죠. 새로 오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50살입니다. 어머, 나랑 동갑이네. 나는 김순덕이에요. 반가워요. 순덕 언니는 친절했어요. 청소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죠. 화장실은 이렇게 닦고요. 복도는 물기가 남지 않게 꼼꼼히 닦아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날 관리실장한테 혼나거든요. 청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누우면 새벽 3시. 그리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중국집으로 가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중국집에서 150만 원, 청소일로 100만 원. 통장에 250만 원이 찍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20회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요. 고시원비 38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50만 원을 쓰니 162만 원이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로 했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 사업을 하는 거요. 2달째 어느 날 밤 청소를 하다가 특이한 방을 발견했어요. 15층에 있는 작은 벤처 회사였어요. 보통 밤 10시면 다들 퇴근하는데 그날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죠. 젊은 남자가 혼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복도를 닦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는데 쓰레기통에 구겨진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무심코 그 서류를 펼쳐봤어요. 온라인 중고 명품 플랫폼 사업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중고 명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플랫폼. 신뢰할 수 있는 감별 서비스 제공.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그 순간 번개처럼 뭔가가 떠올랐어요. 20회 동안 시댁에서 제가 배운 거. 명품 감별. 시어머니는 명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벨트. 집안에 명품이 넘쳐났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늘 말했어요. 얘야, 이거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해.
여자가 명품 하나 제대로 모르면 웃음거리 된다. 그래서 저는 20해 동안 명품을 공부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오는 가방마다 스티치를 세어보고 로고 각인을 확인하고 가죽 질감을 만져봤어요. 어느새 저는 사진 한 장만 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읽었어요. 사업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자금이 없어서 포기한 것 같았어요. 서류 끝에 빨간 글씨로 투자 유치 실패. 사업 포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50살, 학력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중고명품 시장을 조사했죠. 중고명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명품을 사고 싶어 하지만 가품을 살까봐 두려워했어요. 이거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야. 신뢰할 수 있는 감별 서비스. 그게 제 사업의 핵심이었어요. 석 달을 모은 돈 480만 원. 시아버지가 주신 50만 원까지 합쳐서 53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어요. 정직한 명품 감별사 지은이라고 이름 붙였죠. 프로필에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20해 동안 명품을 공부한 감별사 지은입니다. 명품 진품 감별을 수수료 10,000원에 해드립니다. 가품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품이면 정확한 시세도 알려드립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이 제 장사 비결입니다. 첫 일주일은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낙심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카페에 명품 감별 정보를 올렸어요. 샤넬 가방 진품 구별법, 에르메스 버킨백 가품 특징, 루이비통 모노그램 스티치 개수. 제가 20해 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무료로 공유했죠. 2주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감별 의뢰였어요. 사진 5장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꼼꼼히 봤어요. 스티치 간격, 로고 각인, 가죽 질감, 금속 부분의 광택. 결론은 가품이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이 가방은 가품입니다. 첫째, 스티치 간격이 불규칙합니다. 샤넬은 한 인치당 정확히 11개의 스티치를 사용하는데 이 가방은 9개에서 12개로 불규칙하네요. 둘째, 로고 각인이 진품보다 얕습니다. 셋째, 금속 부분의 광택이 너무 강해요. 진품은 더 은은한 광택을 띱니다. 손님은 실망하셨지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카페에 후기를 남겼어요. 정말 정직한 감별사입니다. 제가 8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가품이라니 충격이었지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손해를 막았어요. 그 후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별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이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에 10건, 한 달에 50건으로 늘어났죠. 수수료 10,000원씩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작은 돈이지만 의미가 컸어요. 제 전문성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 달에 100건의 감별을 하고 있었어요. 월 100만 원. 거기에 청소 일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을 벌게 됐죠. 중국집 설거지는 그만뒀어요. 낮 시간에 명품 감별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감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 명품 거래 중개를 시작한 거죠.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감별과 안전 거래를 보장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액의 10%. 처음 중개한 거래는 샤넬 미니 플랫백이었어요. 판매 희망가 250만 원. 제가 감별해서 진품임을 확인했고 구매자를 찾아줬어요. 거래가 성사됐고 수수료로 25만 원을 받았죠. 하루 만에 25만 원. 감별 수수료도 2% 받았어요.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어요. 9개월 후 저는 한 달에 1억 원어치의 명품을 중개하고 있었어요. 수수료로 1,000만 원. 거기에 감별 수수료까지 합치면 월 1,200만 원을 벌게 됐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월 5천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고시원을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그리고 명품들을 보관할 작은 금고. 그게 제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의뢰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도 다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직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누굴 고용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죠? 그때 제게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발신인은 미스터 K였어요. 제목은 투자 제안이었죠. 이메일을 열었어요. 지은 씨, 당신의 사업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정직함과 전문성으로 신뢰를 쌓는 당신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10억 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제 정체를 묻지 마세요. 둘째, 이 돈은 선물입니다. 지분도 필요 없고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내일 10억을 송금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10억 원을 그냥 준다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봤어요. 실명 인증이 되어 있었고 법인 계좌였어요. 실제 기업인 것 같았죠. 반신반의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이신가요? 10억 원을 조건 없이 주신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나요? 답장이 왔어요. 제 정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리죠. 내일 오전 10시에 입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저는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10억이 들어올까? 아니면 이게 정교한 사기일까?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정말로 10억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10억. 10 뒤에 0이 9개. 믿을 수가 없어서 은행에 전화했어요. 실례지만 제 계좌에 10억이 들어온 게 맞나요? 네, 고객님. 오전 10시에 1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혹시 잘못 입금된 건 아닌가요? 아니요, 송금인이 확인한 정상 입금입니다. 저는 미스터 K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을 받고도 모르는 건. 답장이 왔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그저 성공하세요. 그게 제게 주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10억 원. 저는 그 돈으로 제대로 된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고 정식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회사 이름은 럭셔리 트러스트. 명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직원 5명을 뽑았어요. 명품 감별 전문가 2, 고객 관리 2, 배송 담당 1. 모두 저보다 젊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사장이라는 게 어색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빌딩 청소를 하던 사람이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CEO가 됐으니까요.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6개월 만에 월 거래액이 3억 원을 넘었어요. 1년 후에는 월 10억 원.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죠. 저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사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둔 스타트업 CEO였죠. 2년이 지났을 때 회사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시댁 근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경기도 분당에 있었어요. 조용한 단독주택 동네였죠. 저는 그 동네 부동산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혹시 이 근처에 매물 없나요? 땅이나 집이나. 얼마나 큰 걸 찾으세요? 300평 이상이요. 집을 지으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300평이면 큰 집 지으시겠네요? 네. 아주 큰 집이요. 여기 땅값이 비싼데 괜찮으세요? 돈은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괜찮은 매물 나왔어요. 300평인데 위치가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전망도 좋고.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시댁에서 도보 1분 거리였어요. 정확히 시댁 바로 옆 블록이었죠. 이 땅 얼마예요? 30억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30억. 큰 돈이었지만 저는 할 수 있었어요. 회사 자금과 제 개인 돈을 합치면 충분했거든요.
제가 사겠습니다.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네. 지금요? 네. 계약금 3억 먼저 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시댁에서 도보 1분 거리에 300평 땅. 그리고 건축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죠. 어떤 집을 원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시댁집 사진이었죠. 이 집 보이시죠? 네. 이것보다 3배 크게, 10배 화려하게 지어주세요. 이 집 주인들이 매일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부러워할 만큼요. 설계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재미있는 프로젝트네요. 3개월 후 설계도가 나왔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00평. 화강암 외벽에 대형 유리창. 정원에는 수영장과 파빌리온. 현관은 5m 높이의 대형 철제문. 주차장은 6대. 모든 것이 시댁을 압도하도록 설계됐어요. 공사 견적이 나왔어요. 30억 원. 땅값 30억에 건축비 30억. 총 60억 원이 드는 프로젝트였죠. 진행하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공사가 시작됐어요. 공사 첫날 저는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시댁 앞을 지나갔죠. 시어머니가 2층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죠. 공사는 1년 반이 걸렸어요. 그 사이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기 엄청난 집 짓는데. 주인이 누구래? 재벌집 딸인가 봐. 시댁 사람들도 궁금해했겠죠. 하지만 제 정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공사 1년쯤 됐을 때 골조가 완성됐어요. 3층 건물이 우뚝 솟아올랐죠. 시댁집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웅장했어요. 저는 매주 현장을 찾아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번 시댁 앞을 지나갔죠.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현장에 찾아왔어요. 현장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전 남편 민수가 들어왔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집 주인이 너였어? 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죠. 야, 한지은.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지어? 분명 불법이지? 사기라도 친 거야? 불법요? 저는 제 돈으로 제 집을 짓고 있는데요.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내가 이런 돈이 어디 있어? 수상해. 시어머니가 나를 세웠어요.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5년 전에 말씀하셨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제가 뭘 할 수 있냐고. 이게 답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이룬 거예요. 이 돈 아버지한테 받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리 영감이 당신한테 돈 줬지? 그거 횡령이야. 고소할 수 있어. 횡령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짓고 있어요. 회계장부, 세금 신고, 모든 게 투명해요. 한번 조사해 보시죠.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시아버지가 미스터 K일까?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미스터 K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지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 돈은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증여계약서도 있고 공증도 받았고 증여세도 다 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요. 이제 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는 분당 센트럴파크 카페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카페 구석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등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보셨어요. 5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지은아, 앉아라.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죠. 아버님이 미스터 K셨어요? 그래. 나였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나는 네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식사 챙기고 아내 눈치 보면서 집안일하고 민수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았잖아. 20해 동안 너는 우리 집의 무료 가정부였어. 가정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지.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내 눈치가 무서워서.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말리지 못했어. 비겁했지. 시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네가 쫓겨나던 날 나는 결심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너를 도와야겠다고. 나한테는 아내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 부동산 투자로 번 돈 15억. 그중 10억을 내게 준 거야. 아버님, 나는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이 널 무시했던 걸 후회하는 꼴을 보고 싶었지. 이기적인 이유였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너는 정말 대단해. 10억으로 이렇게까지 키운 사람은 없을 거야. 다 내 실력이야. 내 정직함과 끈기의 결과지. 요즘 우리 집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죠. 엉망이지.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어. 나이도 많고 실력도 없는데 여자 문제까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뽑더라.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망했고 아내는 건강이 나빠졌어. 당뇨에 고혈압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집도 낡았고 수리할 돈도 없고 사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정심이 들까? 아니었어요. 그저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아버님은 왜 혼자 사시지 않으세요? 나도 나갈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나이에 어딜 가겠니?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다 가려고. 아버님, 제 저택 완공되면 별채에 오세요. 아버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맙지만 됐다. 나는 네가 행복한 모습만 봐도 충분해. 그리고 지은아, 복수는 여기까지만 해라. 집 짓고 성공한 걸 보여줬으면 됐어.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라. 복수요? 저는 웃었어요. 아버님, 저는 복수하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남으려고, 제가 증명하려고 이렇게 산 거예요. 고등학교만 나온 50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요. 3개월 후 저택이 완공됐어요. 입주하는 날 저는 일부러 오전에 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사 트럭 3대가 왔어요. 수입 가구, 예술품, 명품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집 주인 누구래? 엄청난 부자인가 봐. 시댁 2층 창문에서 시어머니와 민수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택의 대문을 열었죠. 현관홀은 시댁 거실보다 컸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가구. 모든 것이 완벽했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은 100평이었어요. 천장이 3m였죠. 대형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은 압권이었어요. 3층은 제 개인 공간이었어요. 침실, 드레스룸, 욕실. 욕실에는 욕조와 사우나가 있었어요. 창문으로 시댁이 내려다 보였죠. 초라한 2층 단독주택. 제 저택과 비교하면 판잣집 같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시댁을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커튼을 쳤죠. 일주일 후 집들이를 했어요.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이장님까지 초대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죠. 다들 집을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이런 집은 처음 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파티가 한창일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가 저한테 왔어요. 사장님, 옆집 분들이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 민수, 그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고 있었죠. 준혁어머마.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이 정말 좋네.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기.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저한테 고개를 숙인 적 없는 분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5년 전에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민수 씨. 저는 일부러 씨를 붙여 불렀어요.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복수도 끝났고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위해 살 거예요. 지은아, 제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3층 창가에 섰어요. 아래로 시댁집이 보였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이겼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승리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죠. 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허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라서 마셨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엄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친정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딸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고생은 했지만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1년 후,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직원은 20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200억을 돌파했죠. 저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예요. 시댁은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시아버지만 남아서 요양원에 계세요. 저는 매달 요양원비를 보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봬요. 시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세요.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민수는 제게 3번 더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오늘 저는 제 저택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계절은 봄이에요. 정원에 장미가 피었죠. 5년 전 오늘 저는 비를 맞으며 시댁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집 정원에서 장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0살에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5년 만에 여기까지 왔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직함이요.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가품은 가품이라고 말했고 제 실력을 과장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은 달콤해요. 남을 짓밟아서 얻은 성공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이룬 성공은 정말 달콤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돕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업도 도와주고 싶어요. 다음 달에 시니어 여성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할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계획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50살도 60살도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안녕히 계세요.